자, 그러면 자백과 보강 법칙 여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백이 있고 그 다음에 보강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만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강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3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헌법 12조 7항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자백의 보강 법칙이 있을까? 바로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백만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있다면 이 자백이 허위 자백이라고 한다면 이 유죄 판결은 오판이 되겠죠. 또 하나는 자백만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 있다면 자백을 강요하는 즉 인권 침해 위험이 있겠죠. 이걸 막기 위한 것이다. 적용범인데요. 이 보강 법칙은 이른바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즉 정식 재판 절차에서 적용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형사건이라고 한다면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두 가지 특칙이 있었다. 그래서 증거능력 요건을 좀 완화시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조사 절차를 완화시킨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때 증거능력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완화시키는 내용은 뭐였었어요? 예, 전문법칙의 증거동의를 의지해준다. 그랬었죠? 그런 거 외에는 다른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자백의 보강법칙도 여기에 적용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이 자백은 누구의 자백이냐 이건데 이건 피고인의 자백이에요. 당연히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 증거를 요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백은 그것이 수사 단계건 아니면 재판 단계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건 피고에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 이외의 사인에 대한 자백도 포함되고 구두에 의한 자백이든 서면의 자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백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네. 또 신용력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백 이외에 자백의 증거 능력이 있지만 믿을 만한 증거가 못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보강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것만 가지고는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강 증거를 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백만 가지고 증거 능력이 있고 이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심증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보강 증거를 요하느냐 문제가 되는데 역시 요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 언제나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보강 증거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공범자의 자백이에요.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 증거를 요한다고 볼 것이냐. 우리 310조의 규정은 피고인의 자백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판결할 수 없다. 이 규정이거든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 증거를 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강 증거의 요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긍정설, 부정설, 예, 그 다음에 절충설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판례가 예,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네, 판례가 저기 소개 안 돼 있네요. 이유를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 증거를 요한다라고 보는 긍정설의 견해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갑과 을이 공범인데요. 자백을 하고
얘는 자백을 안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갑은 무죄가 되는데 을에 대해서는 공범자의 자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효설에 한다면 유죄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범 중에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라고, 자백하지 않은 사람이 유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력을 요한다고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부정설은 우리 법은 분명히 피고인의 자백으로 되어 있지 공범자의 자백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법문에 충실한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는 갑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을 가지고 유죄 판결하는 것은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명력까지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록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즉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보강 증거를 요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갑의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면, 증명이 떨어진다면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할 것이다. 이거는 자유심증주의 결과로 부득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 얘기입니다. 부인한 피고인이 유죄로 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 평가에 의한 심증 형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불가피하다. 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절충설은 공동피고인이냐 공동피고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리 보는데 이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학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동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 공동피고인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달리 볼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자,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시해서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공범자의 자백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러면 이 갑의 자백을 가지고 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그럼 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이 갑은 결국 수사 단계에서의 자백도 했겠지만은 공판정에서 자백을 했겠죠. 그럼 공판정에서 자백을 했다면은 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을이 갑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본다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을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불효설의 입장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강증거의 성질인데 이 보강증거는 얘는 자백이 아니라야 되고, 즉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되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백 이외에 증거라 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되겠다. 자백은 자백으로서 보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요. 대법원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기억나시죠?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에는 이건 자백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사무 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 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 사실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즉 공소 사실의 일부에 부합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문서, 여기는 아니다 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정황 증거도 요증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는 아닌 그런 증거를 말합니다. 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가능합니다. 예.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이면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보강 증거는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황 증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공범자의 자백이에요. 공범자의 자백도 그렇다면 이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역시 학설 대립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내용은 뭐냐면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독립된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강 증거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얘가 만약에 자백을 똑같이 했다면 그렇다면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예, 스스로의 자백과 공범자의 자백이 합쳐져서 서로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 유죄 판결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보강증거 능력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강증거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점인데요. 우리 판례를 한번 보실까요? 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보강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보강증거는 어떤 범위 내에서 보강을 해야 될 것이냐? 즉, 이 보강을 한다는데 이 보강을 자백을 보강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그죠? 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를 보강해야 되느냐? 이 공범자의 자백을 가지고 보강 증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빠지는 거죠. 피고인의 자백을 어느 정도 보강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죄체설과 진실성 담보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진실성 담보설로 봅니다. 결국 이 자백의 보강법칙은 오판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의 보강 증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보강 증거는 제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임의적인 자백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라고 해서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이다. 을 담보할 정도면 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죠?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분적으로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범죄 사실이거든요. 이 공소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서 보강 증거를 요하느냐의 문제예요. 예. 어디까지가 이제 보강 증거를 요하겠느냐? 먼저 범죄의 주관적 요건, 즉 주관적 요건까지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느냐? 뭐 내가 고의로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단 말이죠. 그때 과연 고의라고 하는 것이 보강 증거를 통해서 과연 보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는 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보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범인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문제 안 되겠죠. 반면에 범죄 구성 요건 사실 이외의 사실 예컨대 처벌 요건인 사실이라든지 전과 사실 이런 것들은 범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이것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족하겠다. 죄수와 보강 증거인데요. 경합범위라고 한다면 수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보강 증거를 요하는 거죠. 반면에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법상은 수재지만 소송법상은 한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한죄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있으면 족하겠다라고 봅니다. 자, 포괄일죄, 이른바 전체가 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포괄성 내지 집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이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하고 아니다 각각의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 보강 증거를 요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포괄일죄가 하나의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 때는 개개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고소하고당 독립된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거냐? 상속범이라든지 상습범이라든지 연속범인데요. 이럴 때는 요한다. 뭐 참고만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에서 사례를 보는데요.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 등으로 충분한지를 자백의 보강업체 관련해서 설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냐 이런 얘기죠. 과연 등록증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소유자가 언제나 무면허 운전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건 뭐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피고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던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로 충분하다. 물론 요즘은 차량을 빌려서 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증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무면허로 운전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라고 자백을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등록증 소정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 기재 부분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판례였어요. 자,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은 뭐 특별한 거 아니겠죠? 그것도 넘겨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28번 사례 보시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A는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절도죄로 기소되었어요. A는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또 피고인 A가 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피고인 A 친구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또 금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위 사건을 간이 공부하는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는데요. 첫째, 자백의 보강업체에 관한 설명하라. 이건 뭐 특별히 문제 안 되겠죠. 두 번째,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논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백이죠. 피고인의 자백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 A 친구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인데 요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는 누구의 진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고인의 자백이 들어있는 거죠. 말은 친구의 말이지만 친구의 말을 통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금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인데요. 금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 과연 이 수사보고서가 과연 보강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가 문제 되겠죠? 만약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친동생인 B가 수사를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형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A의 이름을 모형하기 때문에 검사가 피고인을 A로 하여 공소를 제기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원래 진범은 누구예요? B인데 B가
A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소가 A로 됐다. 이게 바로 뭐죠? 성명모형소송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입니다. 검사가 성명 모형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이럴 경우에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각각 절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모형 관계를 바로잡은 경우와 바로잡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금 A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되죠. 자, 앞에서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부터 볼까요? 자,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예. 이게 이제 앞에서도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 중이었다라고 얘기가 있었죠. 따라서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보강법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건데, 이건 결론을 우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증거 능력의 엄격한 증거 능력 제한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에 규정된 증거조 절차를 간이화시켰다는 거, 여기가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증거 능력권을 해서 보게 되면 모든 증거 법칙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의지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는 이 간이공판 절차에서 통상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따라서 간이공판 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 법칙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보강조가 없다면 유죄 판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증거들이 이른바 보강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 보강조가의 자격이 문제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백 이외의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백과 독립된 증거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첫 번째 한번 본다면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백의 내용이 서면화된 경우 뭐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진술서라든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아인자의 진술, 이것도 보강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대법원도 증거 1,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들은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자백으로서 형사소송법 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 개념에 포함됐대요.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인 A 친구에 대한 검사성 및 진술조서 역시 마찬가지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 증거이긴 하지만 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그죠? 요거죠. 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 기재 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력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서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인데, 이 금시가에 대한 수사보고서는 몰수 및 추징 구형 시 참고자료 삼기 위해 금의 도소매 가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해서 피고인의 자백, 즉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보강증거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의 내용인데
그 금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것이 피고인이 당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되기가 어렵겠죠. 예, 그 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사건의 증거로 쓰이기가 어려운 거죠. 자,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번째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 간이공판 절차에서 못한다는 거죠. 사안에서 증거 1, 2, 3은 보강 증거 자격이 없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성명 모용 소송이었는데요. 예, 실제로 공소장에는 누가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공소장에는 네, 여기에는 A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범죄행위한 자, 이거는 누군데요? B였는데, 이거죠. 이때 누가 피고인이냐라고 하는 피고인 특정의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실질적 표시설, 그래서 표시설을 기준으로 하지만, 검사의 의사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사라고 한다면, B를 피고인으로 삼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B가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피고인이냐 문제에서는 B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검사가 이 모형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이건데요. 이때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소장을 정정해도 족한 거냐 이건데요. 공소장 변경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제가 이 A를 B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피고인이 B니까 이거는 명백히 잘못 표시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공소장 정정을 하면 된다 이거죠. 판례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뭐라고요? 공소장 정정으로 족하다.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가 되겠는데요. 검사가 성명 모형 관계를 바로잡았다. 성명 모형 관계를 바로잡았다는 얘기는 A를 없애고 B로 공소장을 정정했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 법원은 모형자 B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고, 바로잡았으니까 피모형자는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은 약식 절차에서 A에 대해서 약식 명령이 내리자 A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죠. 그럴 때는 불안정한 A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준 거죠. 이거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A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검사가 성명 모형 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럴 때 법원은 어떤 재판해야 될 것이냐 이거죠.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해서 모형 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외형상 피모형자 A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걸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모형자 B에 대한 공소로서 피고인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어요. 피고인이 특정 안 됐다 이거죠. 따라서 법원은 공소 제기 방식이 254조에 위반하여 무효인대 당하므로 327조 제2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형관계를 바로잡지 않았다면은 이때는 뭐죠?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라. 만약에 바로잡았다면은 뭐죠? B에 대해서 사건을 심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판을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설문인지 볼까요? 검사는 피고인 갑을 특수절도죄, 무를 작물취득죄로 각 공소 제기하였는데 갑과 을에 대해서는 이들이 병과 합동해서
피해자 A가 경연한 시계 판매점에 이르러 그 점포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해서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A 소유인 현금과 손목시계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시계 30점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고, 피고인 무에 대해서는 무가 종로 3가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귀부인 금은방에서 을로부터 위 시계 30점 60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사실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는 작물 취득죄고 갑과 을은 특수 절도죄가 된 거죠. 피고인 갑은 경찰, 검찰에서 위 공소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죠. 갑은 검찰에서는 인정했고 법정에서는 그 무렵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정하면서 위 공소 사실을 부인했어요.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와 같은 짓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 이거는 뭐죠? 기망이 되는 거죠. 기망. 그러니까 이거는 자백 배제 요측이 나와야 되겠죠. 한편 피고인 을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갑병과 위 공소와 같은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자신과 함께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 갑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인데 그 인적 사항은 모른다라고 번복하게 됩니다. 원래는 갑병과 했는데 갑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검사는 위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경 작성 피고인 갑과 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근데 각 내용을 부인했으니까 증거로 쓸 수가 없겠죠. 검사 작성 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실질적 증서선이 부인했으니까 이것도 증거로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검사 작성 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 검사 작성 피고인 을과 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각 부동의 동의하지 않았다. 이거 내용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법경찰관 작성, 이 부동의는 여러분 주목해 주셔야 돼요. 사법경찰 작성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 무로부터 위시계 30점을 압수했다는 취지의 압수조서, 이거는 동의해줬고요. 이거를 증거로 신청했고, 피고인 갑의 증거에 대한 의견은 괄호 같다. 피고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 검사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병이 다른 법원에서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이. 검사는 검사 작성 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본을 제3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신청하였고, 피고인 갑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병을 증거 신청하였으나 병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증인청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검사 작성 병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문제 되겠죠. 검사가 피고인 을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한 채 증거조사가 완료되었고, 피고인 을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생략해 버린 경우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 피고인 을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도 나온 것은 뭐냐면은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그래서 이 갑에 대한 사건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거나 라고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점을 여기다 반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사 작성의 피고인 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신이 가게에 왔을 때 위 시계 30점을 피고인 갑과 함께 훔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자가 있고, 피고인 무는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으로서 피고인 을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진술을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겠죠. 피고인 무의 법정 진술과 달리 검사 작성 피고인 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또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인 무리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 갑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라고 한다면 피고인 갑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백의 보험 어치기 문제 되겠죠? 자, 그렇게 한번 논점을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제 제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 갑과의 관계에서 공범자의 지위에 있다. 그죠? 따라서 공범에 대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어떤 요건하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건 312조 제4항이고, 만약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은 314조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범이나 제3자의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결국 312조 제4항이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안의 경우 병에 대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원지술자인 병이 공판정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병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314조만 문제되는 거죠. 312조 제4항에 의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범자에 대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314조가 적용될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하나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314조를 적용하게 되면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은 312조 사항과 비교해 보시면 이때는 뭐가 인정되느냐면 반대 신문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314조에 보게 되면은 진술 불능과 그 다음에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물론 특신 상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314조를 적용해 주게 되면 상대방에게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였던 건데 우리 조문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314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그럼 아까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진술 불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술 불능에 해당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사안의 경우에 검사가 병을 증인 신청하였지만 병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인 신청을 철회한 것은 검사가 증인의 출석을 위한, 우리가 봤던 거죠,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314조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본다면 314조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 여러분들 설문을 잘 보시면서 천천히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을은 갑과 공범인 공동피고인 관계에 있고 수사결에서 갑과 범행을 자백했는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의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생략한 것이 위법이냐의 문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 문제는 우리가 봤죠. 그래서 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증인 적격이 있지만 공범이라고 한다면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 한, 소유 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 적격이 없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죠. 사안의 경우 을은 갑과 특수절도의 공범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론이 분리되지 않는 이상은 증인 적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피신조서를 상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건데요. 이건 이미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겠죠. 사경작성과 검사작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경작성의 경우에는 312조 3항 내용인정권은 피고인에게, 검사작성의 경우에는 312조 4항, 그래서 성립의 진정과 반대 신문권의 보장,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의뢰에 대한 공동피고인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갑의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내용 부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반면에 공동피고인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서 변론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피고인 신문 방식에 의하여 갑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하고, 변론이 분리되었다면 증인신문의 방식으로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검사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모두 행하지 않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즉 312조 제4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대신문권이에요. 그 반대신문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경우인데요. 이건 재전문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 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검사 작성 피고인 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을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자신이 가게에 왔을 때 시계 30점을 피고인 갑과 함께 훔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가 있고, 피고인 무는 제2회 공판 기일의 증인으로서 피고인 을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전제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재전문 증거는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요. 그래서 이때는 312조 제4항하고 피고인 아닌 자니까 피고인이니까 316조 2항이 피고인 아닌 자니까 문제되겠다는 얘기죠. 요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에 대한 검사학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제4항의 요건은 충족됐다고 보지만 316조 제2항의 규정은 충족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오셔서 법정 진술 문제가 되겠죠. 무의 법정 증언은 갑과 공범인 을의 진술을 내용하는 전문 진술이다. 이 경우 을의 자백에 을이 자백에 해당하는데 공범자의 자백만 가지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범자의 자백,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공범자의 자백의 보강 원칙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범자의 자백에도 보강 증거를 요하느냐에 대해서 필요설과 불효설 또는 절충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불효설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자백과 공범자의 자백은 구별한다는 거죠. 즉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대법원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독립된 증거가 된다는 거죠.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독립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을 포함시킬 수 없음은 분명하죠. 또 공범자의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야 되므로 이거는 불효설이 타당하다는 거죠. 따라서 공범자의 자백만으로 을에 대해서 판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문만 조금 제대로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30번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